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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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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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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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룸나님, 운느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올릭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15-345-4310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카카오뱅크 3333-15-345-4310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이자 유튜브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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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원자분들 있잖아요. 네. 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모두가 다 이어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제가 혹시 몰라서 정말 한번 체크를 대단하세요. 해봤는데 예, 김 팀장의 말대로 한 한 번도 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어디 가면 이제 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뭐잘 듣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여전히 새해 착하게 들어서 살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좁다. 네.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은님도 이제 뭐 데이터올릭 잘 봤다 이런 이야기 좀 듣지 않으세요? 정말 의외의 분들이 이렇게 네. 데이터 속에서 봤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야. 이렇게 네네. 네. 기은님도 어.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얼굴 하고 팔렸어요. 있습니다. 네. 얼굴 팔리면 끝인 거죠. 네. 이제 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그 근황 없이 바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그 화면 공유로 시작을 바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라고 매번 소개를 하긴 하는데 요즘은 유튜브로도 들어주신 분들이 꽤 많고 유튜브의 특성상 뭔가 좀 이런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하면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얼굴만 나오는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화면 보면서 학습차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 민주화고요. 제목은 데이터 민주화는 가능한 것일까?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좀 뭐 컨텐츠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혹은 보시면서 같이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빵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데이터올릭 검색하시면 네. 데이터 민주화는 가능한 것일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가면서 이제 데이터 민주화를 왜 제가 준비하게 됐냐면요.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인가에 김 팀장 없을 때 데이터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 민주화가 도대체 뭐지?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뭐지? 무슨 의미지? 라는 이야기를 멤버끼리 하다가 이거 방송을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민주화는 뭐냐면 데이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이를테면 이제 기술적 지식이 없는 일반 뭐 기업의 구성원들한테 외부의 도움 없이도 뭐 데이터나 디지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민주화가 실현이 되면 사용자가 생산성에 지장을 주는 병목 상태를 유발하지 않고 중요한 데이터에 제한 없이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제 박박사 콘텐츠에서 데이터 레이크 뭐 아니면 뭐 데이터 엔지니어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도 병목을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 인제 데이터 민주화가 잘 자리 잡으면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민주화, 그러니까 데이터 평등 이런 게 제대로 실현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도 "우리는 데이터 컴퍼니가 될 거야. AI 컴퍼니가 될 거야." 되게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음. 과연 그러면 그런 AI 컴퍼니, 데이터 컴퍼니를 주창하는 기업들이 내놓는 상품 서비스는 AI와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을지언정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데이터와 어떤 뭐 디지털 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민주화가 잘 자리 잡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데이터를 민주화해서 비즈니스 부서에서 자체 데이터 요청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참여할수록 의사결정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음. 비즈니스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민주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민주화의 핵심 요소, 데이터 민주화 장점,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를 잘했던 사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데이터 민주화가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뭐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어가 아쉬워. 민주화라고 하니까 조금 정치적인 용어처럼 들리긴 하죠. 그쵸. 음. 음. 그리고 아닌가? 나만 그렇게 들리나? 네. 그리고 뭔가 애초에 데이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수록 '그 결과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전제 자체에 대한 동의가 좀 엇갈리지 안 될 않을까라는 수도 생각.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네. 배가 내용들도 산으로 갈 음 수도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것도 데이터 민주화인데 각각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도 민주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무에 있는 사람 혹은 HR에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원할 때 데이터 담당자 아니면 IT 부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과 환경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는 데이터 민주화라고 하게 음.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핵심은 접근성에 있는 거죠, 접근성. 맞아요. 접근성, 음. 평등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민주화의 핵심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나오는구나. 네. 네,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인데요. 이제 김 팀장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박 박사가 음.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았을 텐데 우리가 사실 뭐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IT 부서 말고는 허용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특정 쿼리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뭐 어떤 권한이 있는 어드민 기능에서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모든 사용자라는 것은 조직 내부, 기업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데이터 어. 민주화라는 거는 특정 조직과 기업에 한해서 어떤 음. 갖춰져 있는 환경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제 데이터 접근성은 적절한 권한과 역할 기반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음. 접근을 하는 동시에 어 그 데이터가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면 "무단 사용이나 유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죠. 접근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런 보안도 중요하다라는 음. 것들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데이터 갖다 쓰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데이터 갖다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쓰기조차 못하는 거죠. 데이터 리터러시나 혹은 분석 역량이 없다면. 네. 일단 뭐 어떤 키값으로 된 여러 열과 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취득한다 한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나 기업 내에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터러시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이죠.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뭐 읽고 쓰고 아니면 분석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기은님이 전문 분야인 시각화 그리고 직관적인 분석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도 데이터 민주화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로 음. 데이터로 주면서 "이거 왜 이해 못 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춰야 되는 것도 데이터 민주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활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IT 부서의 지원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서비스 도구의 제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쉬운 수준이냐라고 인제 상상을 해 보면 엑셀을 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엑셀은 이제 뭐 직장인이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됐잖아요. 잘 자리 잡았잖아요. 그 정도 쉬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활용 능력이 극대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엑셀 그리고 어려운데. 물론 엑셀도 엑셀 쉽지 수준 않아요. 수준 예. 나름이기는 하죠. 수준 나름이긴 하니까 뭐 쪼끔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대신 우리가 엑셀에서 뭐 썸이나 에버리지 정도는 모두가 낼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인제 뭐 어떻게 보면 함수를 쓰란 중요하면 말이에요? 음. 뭔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UI나 UX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sum average는 함수잖아. 자 그리고 협업과 공유 촉진도 활용 능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어 데이터 민주화라는 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 IT 부서에서 데이터를 꼭 쥐고 내어 주지 않고 혹은 데이터 분석가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지식의 흐름이 강화되고 팀 간 협업하는 것도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공유 촉진에 대해서 뭐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면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토스가 이제 모든 구성원이 비즈니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여전히 그런 것 음.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냐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데이터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음. 토스에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결국 주인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를 타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어 음. 원래 기업에서는 못 보나요? 못 일반 보죠. 못 아. 보죠. 못 매출과 보죠. 영업이익을 절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예를 사장님만 볼 수 들면 있지. 사장님과 일부 재무부서만 볼 수 있죠. 재무부서랑.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자체가 기업의 비밀인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성과급 줄 때가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음. 안 줘? 근데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어떤 그 순이익을 줄이고 성과급을 좀 덜 주고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의 결과만 우리는 보거든요. 이제 음. 어떤 공시 자료를 통해서. 근데 그 과정까지 다 공개되게 되면 사실은 잡음도 되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데이터의 기업 완전한 어. 공개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토스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회사의 수익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음. 내부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 뭐 어느 토스에 정도 다니시는 수준일지. 분이 계시면 뭐 아직도 그러한지 저희한테 좀 이야기를 해 음. 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근데 그만큼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위기 의식도 다 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저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각이 나서 음 위기에 그래서 빠지면 직원들은 '아 위기니까 탈출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위기니까 다 저런 같이 극복하자.'라는 생각을 뭐 몇 명이나 해.
저런 사람을 배에 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떨어져 가고 있어. 3년 이상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그러니까 음. 힘을 내자.'라고 생각할 종업원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토스가 스타트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아 적자가 계속 올라가고 지속되는 거는 있으니까. 적자가 지속되는 건 사실 너무나 공개된 이야기지. 쿠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번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고 뭐 십몇 년에 걸쳐서 몇 조 단위의 투자를 받으면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끊임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해 왔으니까 뭐 쪼끔 적자가 난다고 해서 탈출할 욕망이 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음. 이런 데이터 민주화의 리스크들도 뒤쪽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거버넌스와 윤리 문제예요. 거버넌스는 보통 이런 정책이나 규정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거버넌스 전략보다도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데이터의 품질도 좋아야 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돼야 되고 보안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윤리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 사용자도 신뢰를 해야 되고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를 단순히 뷰어 모드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악의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본인이 본인의 의도에 맞게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인 것 그리고 특정 사람의 권한을 관리하는 규정, 정책, 거버넌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음. 민주화에서 데이터의 수정 권한까지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 네.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음. 데이터 민주화의 음. 정도에 따라 다르고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민주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평등성이기 때문에 김 팀장이 지금 약간 우려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럼 다 수정 권한과 입력 권한이 있어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인제 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스터디해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음. 같습니다. 데이터 민주화의 장점이라고 하면 쪼끔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아까 기은 님이 "회사에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을 못 봐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놀라면서 하셨잖아요.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음. 일반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인제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그냥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못 봐요인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음.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셀링을 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멋있잖아요. 데이터인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데이터 힙해 기반으로 보이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주축이 되는 기획부서라든지 재무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나 이런 데 접근은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그 이를테면 이런 거죠. CS 관리부서라고 해 볼게요. 마케팅 부서나 마케팅 기획 전략 부서는 고객 데이터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음. 고객의 어떤 뭐 평점이라든지 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CS 부서에서 고객을 직접 상담하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음. 그냥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응대하고 뭐 이런 단순한 업무만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음 아 이해했어요. 그럼 데이터 그 부서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안 보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 아니 그 반대로 얘기하면 부서장은 보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CS 관리하는 구성원들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바뀌게 되면 완전히 또 새로운 행동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하나의 전략을 어떤 한다든가. 하나의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 쪼끔 더 너무 진보적인 너무 인제 센 표현 같긴 한데 데이터 접근 권한이 회사에선 하나의 권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상위 직급만 볼 수 있는 혹은 음. 특정 부서만 인제
접근할 수 있는 권력처럼 되어 있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의사결정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는 없다. 음. 근데 뭐 이게 뒤에 가면 아마 이런 논의할 것 같기는 한데 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그렇죠. 데이터를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잘못을 모두가 다 알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원하지 않죠. 서로의 실수를 누구나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 같이 싸우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굳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안 주려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십상이죠. 음. 그래서 뒤에 가서 데이터 민주화가 필요한가, 가능은 한가 음. 요런 내용들을 좀 논의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좋습니다. 네. 또 하나는 데이터 민주화가 되면 응답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HR 부서잖아요. 그러면 음. HR 부서에서 구성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고 싶거나 가설을 검증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혹은 낭비되는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IT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부서는 또 그걸 검토해야 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한테 로 데이터를 줘야 되고 그럼 음. 또 인제 뭐 분석하다가 또 업데이트해서 또 데이터를 받고 싶어 그러면 또 요청해야 되거든요. 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모두 다 자원의 손실이기 때문에 데이터 민주화가 되면 응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은 뭐 요것도 쪼끔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빡빡스 안녕? 네. 새로운 안녕하세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인제 특히 고객 데이터나 비즈니스 데이터가 그러할 텐데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되게 비싼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사 오는 어떤 마켓 쉐어 경쟁사와 자사의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국가별로 정리한 마켓 쉐어 데이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 제품 단위로 사려면 막 1 억씩 하고 2 억씩 하고 막 그래요. 음. 근데 그런 데이터를 손에 넣는 게 마케팅 부서나 세일즈 부서일 뿐만 아니라 그 핵심 비즈니스의 어떤 구성원들 혹은 뭐 전 구성원들이 다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제 그거를 특정 부서의 사람들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존에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한계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데도 데이터 민주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로스 펑셔널 협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제 하나 웃픈 이야기를 해 드리면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모 기업이 굉장히 큰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이걸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업이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음. 전자제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배터리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딘지 너무 알 것 큰 같은데 어떡하지? 조용히 해 임마. 큰 복합 단지를 만들었어요. 큰 복합 단지를 만든 다음에 모든 회사를 다 그 단지 안에 이제 오피스를 다 몰아 넣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이었어요, 혁신. 협업을 통한 혁신, 협업. 음. 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뭔가 크로스 펑셔널하게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원가를 절감하는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근데 현실은 각각 회사마다 보안 정책이 달라서 건물과 음. 건물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카드를 찍을 수가 없어. 뭘 왔다 갔다 해.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통로에? 와 무슨 그러니까 야생동물 이동 통로 같은 그런 거네. 만들어는 놨는데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허허.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공용 공간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식당.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밖에 없는 음. 거죠. 근데 우리가 위워크 같은 데가 뜬 이유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벽이 없이 모여서 커피 챗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행사로 인해서 서로 만남을 이어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느라고 이제 위워크가 생겼고 협업의 공간이 되게 라고 크게 주장하는 거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잘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음. 마찬가지다. 데이터에 모두가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새로운 협업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데이터 민주화의 장점 중에 하나로 혁신 촉진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음. 세 번째는 운영의 투명성이죠. 이건 물론 양날의 검이기는 해요.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권한이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물론 절대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모두의 급여가 다 공개된다. 혹은 뭐 모든 직원의 뭐 어떤 근태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물론 리스크나 그 안 좋은 단점이 더 크긴 할 텐데 굉장히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 아 근태가 모두 누가 공개된다. 그런 내가 몇 시에 의미에서 출근했는지, 내가 몇 시에 퇴근했는지, 나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오늘 업무를 얼마 정도 처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이러면 투명성이 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게 그리고 토스잖아요. 빅브라더 아닙니까? 빅브라더? 아까 토스 얘기를 했어, 박 박사. 아 그래요? 그게 토스예요. 어. 그리고 뭐 그래서 예를 근태도 볼 들면 수 그 회사 있다고?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 지경으로 서로의 소위 감시가 굉장한 곳이에요. 그 음. 빅브라더 맞네. 뭘 아니 그 잠깐만 빅브라더야. 감시가 투명함이라니까. 목적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그 기은 님이 인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와 과연 법인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음. 소위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법카? 법인카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특정 목적에 맞게 법인카드를 쓰게 되겠죠. 근데 예산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를 음. 썼고 우리 부서의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신기하죠. 아 팀마다 음. 우리 우리 부서도요? 부서 것도 몰라요. 예. 우리 부서 것도 모르고 예산 담당자가 월별로 결산을 내서 "이번 달 우리 예산 얼마 남았어요."라고 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자제하고. 야 이거 누가 아니 이렇게 많이 쓰는 그치. 거야? 그거 공개되면 누가 어느 골프장 가서 뭐 먹었는지 다 나오는데 안 되지. 근데 이런 게 조직의 어떤 신뢰나 투명성의 이슈를 제기하는 시스템인 거란 말이야. 누군가는 음.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몰래 막 쓰고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운영의 투명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런 재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코스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음. 박 박사의 잠깐 코멘트를 생각해 보면 토스는 그런 것마저 공개되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법인카드를 언제 썼는지, 뭐 누가 음. 얼마나 뭐 많은 돈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지, 누가 안 쓰는지 이런 것도 공개되어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럼 굳이 정말 공개되어 있는가를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산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최소한 내 팀 내의 예산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투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방금 음. 말한 맥락 중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정산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자체가 불투명성에 기여하는 약간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누군가가 모두 볼 수 있는가부터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그걸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는가부터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데이터 민주화라는 정치적인 개념이랑 좀 맞닿아 있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투명성은 그 자체로 책임감도 올라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화가 안 되어 있는 정치 혹은 국가 조직은 이거 민주화 시켜봤자 혹은 정치에 사람들을 참여시켜봤자 뭐 불만이나 어떤 불협화음이나 잡음만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민주화하지 않고 특정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하겠어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데이터도 예를 들면 아까 뭐 법인카드나 이런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걸 공개하느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이걸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음. 공개했을 때 나오는 잡음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예산 담당자만 알고 있고 재무 담당자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에 따른 어떤 뭐 리스크, 그리고 민주화가 가져오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 그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증대된다라는 거는 데이터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도 중요해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아주 먼 옛날이 아니더라도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HR 담당자가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정보까지 있었냐면 직원들의 급여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급여까지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의 급여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은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나 아니면 뭐 평가나 이런 걸 하라고 한 거지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HR 부서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급여가 순수히 궁금해서 그냥 열람해 봤어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타장이면 얼마 받을까라고 하면서 급여를 열어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주민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민주화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는 더욱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책임감도 그만큼 올라간다. 책임감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참여 및 만족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CS 부서를 예를 들었어요. 혹은 어떤 고객의 접점단에 있는 사람일수록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XX 화재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XX 화재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보험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이 회사 데이터나 보험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달성한 실적 내지는 그냥 본인 팀의 실적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세일즈 데이터 정도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직원의 만족도나 어떤 뭐 주인의식, 참여도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는 만족도와 참여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 이른바 이제 B2C 회사들은 사실 모든 구성원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느끼는 어떤 제품의 품질, 만족도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도 데이터 민주화의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민주화 안 되지라고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는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위험입니다. 아까 이제 토스를 박 박사가 예로 들면서 토스는 다른 사람이 나의 데이터를 보는 게 싫어서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 지갑 속에 얼마가 있는지 이제 사람들은 보여주기 싫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몇 시간 자고 언제 일어나서 뭘 했는지를 공개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럴 건데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오늘 나는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혹은 우리 팀은 근태가 어떻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게 모두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만큼 책임감도 올라가고 참여도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만족도도 오르겠지만 사실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라든지 데이터 유출의 위험은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데 민주화와 완벽한 보안은 저는 같이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데이터 민주화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 완벽한 보안을 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보안을 감수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은 데이터의 품질과 일관성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김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에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반드시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 혹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른바 인제 뭐 관리하다 보면 손대게 되면 이제 수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잘못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은 조직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와 규제 준수 문제입니다. 이런 정책과 절차를 만들면 얼마나 이제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죠. 예를 들면 예산 관리 담당자랑 재무 담당자만 이런 어떤 예산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와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때랑은 거버넌스의 복잡성이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규제 위반의 위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정보 보안 관리 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세잖아요, 엄격하고. 그런 것들 다 맞춰 나가려다 보면 리소스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직 내 저항이 있겠죠. 조직 내 일부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 내 대부분 구성원들은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증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직무 보호 또는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 근데 저는 이게 저항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고 공개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까 데이터 민주화의 특성 중에 하나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과 어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기술적인 장벽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민주화를 잘 이뤄낸 사례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챗GPT가 찾아줘 가지고 이제 한번 봤는데 뭐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사례인데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NRG라는 기업이거든요.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너지 기업인데 이 기업이 크리데라라는 전략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손을 잡고 마켓플레이스 구축 프로젝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인제 그 데이터 민주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몇 가지로 지적되었던 데이터 접근성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촉진, 데이터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구현 방법은 뭐 이제 그 아티클에서 따오다 보니까 좀 멋있는 말들로 되어 있어요. 직관적인 UI를 마련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했고 데이터 자산과 메타데이터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엔진까지 만들어서 사용자의 부서나 역할에 맞게 데이터를 추천해서 효율적인 검색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통해서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이뤄냈고 의사결정을 더 빨리 하게 되었고 데이터 중심 문화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도 조직 내 사용자를 얘기하는 그쵸. 거죠? 조직 내 사용자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뭐 데이터와 리포트 리서치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인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리퀘스트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있고 아티클에서 보면 이 뒤에 보면 원스톱 샵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인제 이런 어떤 니즈들에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이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들에 대한 요청을 빨리빨리 들어줄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의 품질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민주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컨설팅에서 어떤 광고 홍보성으로 만든 자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 아주 예? 김 팀장이 아주 끄덕끄덕하는데 예. 네.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을까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화면을 통해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학습 콘텐츠처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 멤버들의 표정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데이터 민주화라는 게 장점도 이야기하고 단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득이 더 많을까? 리스크가 더 클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 일단 과장이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데이터 민주화에? 데이터 민주화요? 우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민주화라는 개념이 아, 나왔는데 얘기가 나와서. 전혀 처음 들어본 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말인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고 되게 이상적인 말인데 심지어 그걸 잘했던 기업도 있대.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은 거면 왜 안 하고 있지? 혹은 뭐 이득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 팀장은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제가 왜 여기 개념 네. 이 개념을 이제 관심을 갖게 아니 됐는지 조직 궁금. 조 과장이 있는 조직 내에 어떤 이슈와 관련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아직은 다 가설적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직도?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직 내부의 데이터 민주화가 달성되면 네.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음. 가설이죠. 진짜 그런지는 그러니까 연구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혁신이 촉진된다. 책임성이 강화된다. 사용자 참여 만족도 향상된다. 다 가설이죠. 반대로 다 리스크도 가설이다. 마찬가지. 네.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민주화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상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연구가 실제로 실증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조직 내에서 그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민주화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화는 좋은 개념으로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이것도 조직 내부에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게 아직 그렇게 하면 조직에 좋습니다라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주창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선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준비해 주신 걸 잘 듣고, 제가 지난 방송 때 리마인드를 잠깐 하면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링을 소개하면서 나온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제가 한글로 해석될 때 민주화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면서 어색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오늘 조 과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을 듣고 뭐가 어색한 건지 이해가 됐어요. 뭐가 어색해요? 민주화라는 단어가 정책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데이터 민주화는 정책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기술적 도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그런 들어서 거죠. 예? 도 있는 거라고. 아니요. 그 정책적인 부분은 원래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거를 계속 해오는 무언가인데 도구의 도입 때문에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인 의사결정은 언제나 항상 했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데이터에 접근하기 좋아지게 만든 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정책 도입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언정 데이터 접근성에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정책 그 자체가 없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모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정책은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유추하기 정말 좋은 의미이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로서 제한되었던 게 아니에요. 라는 것의 근거가 뭐죠? 글쎄요. 그동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민주화랑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느꼈던 거라서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박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의도에서 주창된 거다라는 것의 근거가 예. 뭐냐고요. 그걸 제가 그 원류나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의 효시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음. 아니지만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할 거냐는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음. 거고, 음.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표현되었어 그래서 제가 '민주화라는 단어가 불편하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슈보드라고 하나 생각해 볼게요. 그 개발자가 사용하는 이슈보드로 대표적으로 깃허브에 이슈가 있고 혹은 아니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지라나 컴플런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내에 개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걸 알고 싶으려면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면 개발자들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 민주화가 아니죠. 음.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정적으로만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거에 해당돼요. 그런데 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이슈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좋은 도구가 제공된다고 하면 모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 때문에 방금 말한 단어인 데이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너무 들려서 '아 내가 불편하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래서 데이터 민주화의 핵심 요소에 이해력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링이 제공하고 있는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보면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널리틱스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엔지니어잖아요. 근데 각자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 셀렉트 쿼리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조인 쿼리는 힘들어. 그러면 데이터 마트를 제공해 줄게. 같은 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원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걸 조인하거나 데이터를 만들거나 가공하는 게 어렵다? 뭐 열려 있다고 한들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그럼 사용하기 좋게 만들 거냐는 건 이제 그 도구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냐라는 상황이 되는 거이기도 한 거고 뭐 억지로 이제 데이터 민주화를 정책적인 측면으로 넘겨서 볼 거다라고 가면 아까 조 과장이 얘기해 주신 중에 무슨 예시가 있냐면 HR이 사람들의 데이터 그러니까 급여 데이터를 자기의 업무 성격과 상관없이 보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무슨 식으로 풀 수 있냐면 HR 조직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시스템은 데이터가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보는 동작들을 기록에 남길 수도 있어요. 누가 어느 그렇죠. 사람의 급여를 확인했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소명을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음.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받쳐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가라는 걸 전제로 그 기술이 데이터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라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약간 단어가 쓰이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이게 회사 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라기보다는 민주화 단어가 왜 붙었는지도 지금 대충 유추가 되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티즌 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네. 그거는 도시의 문제든 소위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데이터 과학자스러운 기술 셋을 바탕으로 접근을 해 보자라는 개념인데 그 단계에서 정부의 데이터가 공개돼 있어야만 정부의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걸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거를 도구적 접근으로 풀면서 이제 회사에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접근하기 수월하고 데이터 우선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하기 위한 문화 정착을 한다를 서포트하는 도구다라는 맥락으로서 제공한다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키워드 그 자체가 회사 맥락에서 쓰일 때는 너무 정책적으로 들려서 좀 어색하긴 하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민 데이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적인 이슈가 맞는 것 같고요. 음.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 보면 김 팀장이 인제 아까 "이거는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네네. 좀 찾아봤는데 데이터 민주화와 데이터 문해력이 직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2020년에 이제 나왔는데 데이터 민주화 정도, 뭐 데이터 문해력, HR 요인, 개인 요인, 관리 요인 이런 것들이 직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논문들이 2020년에 발표되었고 데 이 그러니까 데이터 민주화라는 컨셉이 나온 건 인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아예 우리나라 논문도 없던 좀 있고 아예 우리나라 없던 논문 단어도 좀 있고 아니고 해외 옛날부터 논문도 좀 있던 있는데 단어인데 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박 박사가 하는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박 박사가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서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에 공감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민주화를 정치적인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민주화를
민주주의라는 컨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주화라는 건 투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것이냐, 뭐 그런 차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 민주화라는 표현 자체에 정치적인 음. 함의가 들어 있는 거죠. 음. 모두에게 그러니까요. 같은 권한이 음. 부여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인 1표제가 일단 채택되어야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하는 접근에 있어서도 그래야만 한다라는 뉘앙스가 단어 자체에 들어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권한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하고 결국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박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어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이 용어는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뭐 조직, 그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시티즌십과 마찬가지로 쓰여오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느 한 도메인에서만 자기네만의 용어로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 과장이 아까 설명해 준 것에 이 두 가지가 다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단어에 민주화가 들어가니까 포커스를 박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책과 관련된 것에 좀 두게 되는 거죠, 관심을.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린 말씀하세요, 기현님. 네. 저는 오늘 오히려 들으면서 '왜 민주화라는 표현이 붙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념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음. 이 조직 전체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그걸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이렇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안 할 거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위에 사람들만 할 거야 하면은 굳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잡음 내지 가십처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굳이 데이터를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음. 뭔가 그런 회의적인 입장으로 좀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단계에서 조금 저는 반론이 있는데, '모든 회사가 데이터 민주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 민주화가 모든 케이스에 맞아요. '모든 케이스에 옳은 방식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또 돌아가서 데이터 민주화라는 걸 '기술적인 내용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의사결정은 도구 말고 그냥 정책이거든요. 데이터 민주화로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겠음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어떤 데이터는 모든 사원들이 접근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냥 회사의 운영 정책의 일종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너네 다 접근하게 해. 접근하세요."라고 말한다고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그러니까 위해선 기술적 소프트가 돼야 기술이 된다고요. 필요한 거죠. 예. 네. 네. 근데 인제 그러니깐 문제는 기술이 예. 다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건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 그건 뭐지, 민주화를 그러니까 정책으로 정했냐가 아니라, 그러니깐 음. 내가 데이터를 보도록 정책을 정했음을 전제로 놓고, 그렇다면 그거를 기술적 허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다 도입하겠어."라고 할 때 고 단어를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돌아가서 그걸 데이터 민주화라고 해석하거나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건 일단 이제 지금 박 우리가 예. 박사의 그래요. 개인이 봤을 때 그걸 음. 그래.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르는 건 이상하다라고 아, 주장하는 건 또 이상해. 그래. 그러니까 개인인데 이건 안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이상해. 박 예. 박사가 뭘 놓고 "이거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야 지금. 맞아요. 그거는 대체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왜 그거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차치하고 논의를 진행해야지. 네네네. 차치하고 알겠어요. 그거를 좀 앞에 조 좋아요. 과장이 그 데이터 민주화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인제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음 그거 우리가 근거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네. 그래서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OECD에서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민주화의 하나의 축인 거라고 이제 좀 음. 찾아보니까 사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 시티즌십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데이터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음. 기업 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뭐 국가나 이런 데에서도 모든 개인 구성원이 국가 운영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국가 예산이나 부처별 예산이나 아니면 뭐 조직의 성별 임금이라든가 인종별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하게. 이런 그런 목적성에서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앞에 인제 조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 내에 통용되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달성돼야 되는 그 목적성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일단은 동의가 되어야 모두가 접근하기 편한 도구를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의 음. 도구가 아닌 거죠. 목적이 조직 내에서 '모두가 접근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 합의가 되어야 '그럼 도구를 어떻게 만들까?'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접근성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뭐 투명성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인제 저는 그 음. 가설들이 여전히 아까 인제 조 과장이 어떤 연구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런 게 같이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음. 어느 조직에서 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성과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고 효과성 뭐 의사결정의 효율을 얼마나 달성했고 이런 이야기가 함께 되었을 때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 그냥 들어서는 다 맞는 말 같지만 진짜로 그러냐 하면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음음. 그 저는 사실 요 질문, 논의의 질문 첫 번째 거 '데이터 민주화에는 이득이 더 많을까 리스크는 더 클까?'에서 그냥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데이터 민주화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득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인제 뭐 연구를 해 보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느껴진 이득이 있을 텐데 리스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서 하지 않는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저의 의견은. 왜냐하면 특히 데이터 유출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표이사나 정보보안 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인제 잘못됐을 경우에 네. 음. 그게 엄청난 리스크란 말이에요. 법적인 책임은 어떤 특정 구성원이 데이터를 유출한다고 해서 그 구성원이 혼자 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임원급 혹은 대표이사급까지 책임의 소재가 넘어가기 때문에 얻는 이득, 그러니까 인제 아까 지금 김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특정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느니 이제 쪼끔 더 데이터가 민주화가 갖고 오는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이 없진 않아요. 기술이 없진 않은데 안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뭐 이제 데이터 음. 민주화의 기술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의 개념이 맞닿아 있는 거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 저는 이게 애초에 민주화라는 게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게 효율적이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제도라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의로워서. 그렇죠. 그죠? 근데 기업은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선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민주주의를 해야만 한다, 민주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힘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을 아까 계속 가지려면 민주화하면 돈이 기업이냐 돼요. 물어본 거구나. 예. 민주화하려면 민주화하면 돈이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러하냐는 음. 이야기가 먼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음. 기업 사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기관에서 말하고 아니면은 사회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민주화를 전제로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고 맥락을 끊어내고 싶어서 아까 단어들을 정의를 했던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조 과장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민주화는 기업의 맥락에서 소개를 한 거였고 데이터 민주화의 방점은 데이터에 있어요. 민주화에 있지 않고. 민주화가 그렇죠. 가지는 네. 함의가 "우리 옳아서 민주화라는 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라고 방점이 찍혀 있어서 지금 기업에서 데이터 민주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한 뭐 이렇게 그렇죠. 거버넌스라든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등이 전부 데이터 민주화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자기들이 잘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걸 소프트를 잘해 주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도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걸 도입하지 않는다는 건 익숙하지 않거나 뭐 느리거나에 가까운 거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민주화 같은 설계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몇 군데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가깝죠. 기존의 회사들이 자신의 운영 방식을 순식간에 완전히 다르게 바꿔낼 수 있었던 경험은 우리나라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당장 대표적으로 그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재택근무예요.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2 년씩이나 했는데도 다 돌아갔잖아요. 어떤 운영 정책의 방식이 자기들이 회사가 익숙해져 있는 무언가를 전환할 정도의 엄청난 리소스를 투입하는 짓은 할 수가 없다고. 새로운 회사. 그때 왜 대표적으로 뭐 물론 성공 사례가 아니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언론사 중에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급성장한 해외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때도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가 기업에 들어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 근데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능들과 제도들이 그리고 그거를 리터러시를 잘 도입되게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 문화가 결국엔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있었던 레슨러는 지표 집착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 거고 그걸 계속 성숙한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에서 제가 데이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그걸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성, 그다음에 그게 쉽게 접근되고 모든 직원들이 그걸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상태이며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등등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 바이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우선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자신의 업무 의사결정을 하는 모두 다 주체적인 직원이어야 가능한 되게 이상향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회사에서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4명이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민주화 정의가 우리는 정의를 모두 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모두가 충분한 시간을 봤어요. 그러면은 논의할 때 좀 더 효과적이겠죠? 약간 그런 식의 데이터 민주화를 뜻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데이터 민주화로 확대한 다음에 정책적 얘기를 꺼내면 지금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민주화, 그다음에 도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논의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돌아가서 저는 데이터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고 민주화의 방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거를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기도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그 뜨거운 조 감자인 줄 그 몰랐네. 조과장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근데 네. 오늘 일단 기업할 때 데이터 민주화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얘기만 했어요. 뒤쪽에 가서 대한민국도 데이터 민주화를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과 조직에서의 데이터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의도 일반적인 정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했고 마지막에 논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원래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논의가 같이 나오니까 근데 다양한 이거는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생소한 용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논의의 확장이긴 한데 어쨌든 아 박 그래요? 박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정의를 한정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꺼내는데 이제 안 끝난 거에 가깝고요. 사실은 근데 박 어떤 박사가 오기 전에 용어들은 데이터 민주화를 정의를 하고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시간이 없었죠. 근데 그 정의에 근데 대해서 그거를 반박하면 이 뒤에 내용이 다 어디로 가. 그거를 동의하고 내용을 푸는 건데 네. 박 반박하면 박사가 안 되지. 가끔씩 이제 어떤 특정 용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왜 항상 내가 콘텐츠를 할 때마다 박 박사가 조과장 오해하고 있어. 박 박사는 항상 한결같이 그랬어요. 뭐 새삼스럽게. 난 오늘 콘텐츠가 굉장히 학습적이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포커스일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뭘 갖고 오면 안 되는구나 이놈들한테는. 아니 근데 어떤 용어는 시간이 지나도 네. 용어 정의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죠. 각자 다른 얘기하는 것도 있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뭐. 예, 그렇죠. AI 어떻게 할 건데. AI도 그렇고. 네. 예. 창의성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용어도 있는 거죠. 그럼 인제 네. 각자가 자기 논지를 펼칠 때 한정을 지어 놓고 그거 이제 동의한 다음에 인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논의 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발제를 할 때 우리가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고 제가 맨 앞서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 컨텐츠를 그래요.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어. 네. 네. 자, 이제 잘했지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할 수는 있는 거긴 하죠. 네. 또 오늘 오해하기 너무 좋은 표현이긴 하잖아. 중재 너무 잘하는데 오늘 김 팀장? 음. 외국물을 먹더니 중재력이 늘어서 왔습니다. 뭐 외국물을 스트레스가 그럼- 많이 풀려서 왔어.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두 자. 사람도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 네. 자, 정리. 네. 네. 오늘 그 데이터리 청취자분들께 데이터 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실 콘텐츠를 준비한 게 크고요. 데이터 민주화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저게 정치적인 용어인가? 어디에서 쓰는 용어지? 무슨 장점과 단점이 있지? 또 어떤 요소가 핵심이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데이터 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각자 다른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논의에 대해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멤버들, 물론 이제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게 뭐 깔끔하게 논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듣고 서둘러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력이 업돼서 온 외국물 먹은 김 팀장의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좀 냉철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네가요? 네. 항상 칼같이 중도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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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용어 문제인데 여전히 이 데이터 민주화라는 표현이 너무 거창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고 거창하다. 모호하고. 예, 음. 예. 그래서 누가 우리 조직의 데이터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이러면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어 그쵸. 때문에. 예. 그 정치적인 표현이기도 하니까 단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데 그려져 있잖아요, 정의를 설명할 때에도.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조직 내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두가 다 솔로몬이네. 표현에 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쪼끔 더 명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빅데이터랑 비슷하죠. 빅데이터 씁시다 이러면 온갖 소리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명료한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 걸 보면은 어떤 요구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측면과 관련해서 매우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겠죠. 그것 때문에 일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아니 저 양반은 데이터 보는데 나는 못 봐. 아니 데이터 달라는데 왜 이렇게 안 줘?' 막 이런 것들, 불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대변하는 표현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큰 틀에서 사람들의 그런 불만과 욕구가 뭔지를 좀 가늠해 보는 정도의 용어로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용어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기훈 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우선 시작할 때도 놀랐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상당수의 데이터를 직원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구나.' 해서 일단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놀란 상태로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데이터를 단순히 공개하고 그 모든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내지 리터러시 교육이 제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데이터 셀 하나하나에 과몰입을 한다든지 뭐 그거에 그냥 되게 가십처럼 얘기가 돌 수도 있잖아요. 막 몇 그쵸. 퍼센트 달성했대.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데이터를 공개한 게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일인 것 같아서 사실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 박사 어떻게 들었습니까? 개념에 지금 대한 거 네. 말고. 네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접근할 생각은 별로 없고,
지금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을 굳이 여기 있는 정의대로 해석해 보자면 데이터 민주화를 달성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걸 데이터 민주화라고 여전히 저는 데이터 민주화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요. 왜 요 얘기 그러냐면 안 한다며. 안 한다고 하자마자 하고 있어. 방금 아니. 들어봐 좀. 3초 지났다 3초.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일하라고 떠넘기려고 환경을 구축하는 거지 뭔가 가치를 발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 내가 그러네. 분석 안 해도 네가 분석할 수 있으면 니네가 해서 내가 그 일 안 해도 되잖아.를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고요. 저는 맞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통 업무를 대부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인프라 일이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가 말하는 셀프 애널리티스라는 단어와도 굉장히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인프라 일은 모든 개발자를 지원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짓을 하든지 아니면 독재를 해서 너 내 인프라에 맞춰라고 하든지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인프라를 다루는 사람은 독재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도구를 만들어서 주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 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걸 그거는 개발 쪽에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인프라 업무를 개발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서 그걸 업무를 나눠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업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더 가볍게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 것을 해낼 수 나눠 가지도록 만들어서 생산성 증대를 이루는 걸 뜻하는 거죠.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아니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일을 하고 있고 퀄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분석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어.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허들 만들어줄 노력하는 것들이 더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냥 너가 공부해서 너가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인프라를 제공해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게 데이터 민주화라고 이해가 되고 저는 어널티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널티스 엔지니어링 하는 일로 정의를 하면서 제가 그게 데이터 민주화 달성의 길입니다라고 이제 단어들이 써져 있으니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돼 들어올 때 정말 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에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게 그런 맥락에서 한 거였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대부분이 회사다 보니까 좀 특별하긴 한데 보통의 경우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가에 비해서 10분의 1에서 5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로드는 어마무시하다고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업무로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고 떠넘겨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 라고 셀링하고 있는 도구들도 전부 그 기능들을 지원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맥락으로 한정해 상상해 보자고 하면 김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창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 과장의 오늘의 PPT를 볼 때 느꼈던 불편함이 민주화라는 단어 때문에 정책적으로 혹은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몰입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처음에 또 꺼냈는데 이제 이 맥락을 얘기를 안 하고 꺼내다 보니 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 썼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의 고객의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주들의 데이터 민주화를 달성하는 도구 제공인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드리면. 네. 근데 태양광 발전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가 나오는 센서 붙여 갖고 데이터를 R로 분석하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없어. 그럼 있게 만들기. 있어. 분석하기 쉽게 만들기. 분석하기 쉬워. 그러면은 분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만들기라는 단계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데이터 제품을 만드는 과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제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저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데이터 프로덕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좀 더 일반 제품 수준의 퀄리티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인데 그게 조금 더 지금 말하는 민주화 혹은 기업에서의 민주화라고 표현될 때 저는 '데이터 프로덕트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지금 다른 얘기들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박 박사가 지난 데이터 엔지니어링 때 데이터 민주화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널리틱스 엔지니어링 때. 예예예.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때 썼을 때 우리가 어떤 컨셉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첫 번째는 기본 지식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저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저 용어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기본 지식이 전제돼야 되고 뭐 더 좋게는 그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례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데이터 민주화라는 컨셉을 잘 알고 있는 박 박사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인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컨셉을 이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콘텐츠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였고 생각보다 뜨거운 감자여서 이제 뭔가 던져 놓고 사라지는 기분이 들지만 마치 빅데이터와 AI의 개념처럼 이 컨셉도 음. 영원히 정리가 되지 않는 뭔가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정말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관련해서 비슷하게 음. AI 민주화라는 표현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여튼 다 민주화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아까 김 그것도 팀장이 얘기했던 진짜 마찬가지로 것처럼 그것도 정책적이고 이제 관념적인 음. 얘기가 되는 거죠. '모두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음. 기본은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 네네. 투명성, 맞아요. 접근성, 공개 뭐 이런 네. 거랑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방송 말미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거다. 음. 민주화에 반대하기가 매우 어렵잖아. 민주화하자고 하면. 그 용어를 선점하는 독재자지, 거지 독재자. 그렇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음. 결론은 '박 박사는 독재자다.'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나는 농담이고요. 주는 사람이라니까. 네네. '박 박사는 독재를 싫어한다.'라는 결론으로 가면서 또 재미있는 컨셉, 개념과 뜨거운 감자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링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